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0분입니다. 흑마님 오셨고요. 루루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운영님도 오셨네요. 본방을 못 보고 계속 제 방 귀팅했어요. 오늘은 본방에 지각했네요. 예, 저도 오늘 출발이 늦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신 바로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첫 번째 주제. 대장동의 시작은 이낙연, 첫 번째 물증 나왔다. 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물증이라고 하기보다는 첫 번째 직접 증거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첫 직접 증거 나왔다. 라고 하는 게 사실은 더 맞지 싶습니다. 이게 두 개가 돼버렸네요. 예. 헷갈렸네. 예. 첫 직접 증거 나왔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물증이라고 하기보다 직접 증거, 첫 번째 직접 증거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 물증이라고 하면은 사실 좀 논란 글쎄요, 여러 가지 좀 거론을 할 수 있는 뭐 얘기가 좀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첫 물증이라기보다 첫 직접 증거라고 얘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 직접 증거라는 것은요, 보통 그렇습니다. 범인을 꼭 집어주는, 그러니까 범인을 곧바로 지목해주는 증거를 직접 증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범인을 곧바로 가리키는 증거를 직접 증거라고 하고요. 간접적으로 범인이 누구다라는 것을 정황상으로 설명해주는 증거를 간접 증거 혹은 정황 증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정황 증거가 많았죠. 정황 증거도 보면 사실은 직접 증거에 가까운, 사실 직접 증거라고 해도 상관없는 그런 것들이 더 많았긴 했는데요. 자, 이제 뭐 직접 증거, 간접 증거 따질 필요 없이 명확하게 대장동의 시작은 이낙연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첫 번째 증거가 나왔습니다. 첫 진술이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 좀 지나가야 되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거론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거론이 뭐 안 되게끔 하는 뭐 그런 요인도 좀 있었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낙연이 이 모든 사태의 시작이라는 것쯤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낙연이 이 모든 대장동 사태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대놓고 이야기하는 첫 번째 증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애둘러서 이낙연을 가리키는 게 아니냐, 누가 봐도 이낙연을 가리키는 것 같다라는 그런 증거들은 있었지만 정말 대놓고 이낙연이라고 이름을 때려박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낙연이라고 이름을 때려박는 첫 증거가 나왔습니다. 자, 보시죠. 자, 대장동 사건의 시작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바로 이 기사입니다. 경기경제신문의 박종명 기자라는 사람이 기자수첩, 이재명 후보님, 화천대유 자산관리는 누구 것입니까? 라는 이 대목에서 출발합니다. 자, 사실 검찰 수사도 이 기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지금도 이 화천대유 혹은 대장동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의 상당 부분은 이재명 거다라는 식의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죠. 검찰은 그 화천대유 중에서 천화동인 1호의 주인, 천화동인 1호의 지분 절반의 주인은 이재명이다라는 식으로 몰고 가고 있고요. 그 액수가 420억에 달한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검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도 숱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검찰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수사, 그 수사는 이 첫 번째 기사의 맥락과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 기사의 시작,
이 기사의 시작이 어떻게 됐느냐는 거죠. 지금까지 박종명 기자라는 사람은요, 애둘러서 이낙연을 가리키는 것 같은 얘기를 왕왕 해왔습니다. 근데 대놓고 이낙연이라는 이름을 말하지는 않았죠. 박종명 기자의 입에서 이낙연이라는 말이 나온다면은, 이제부터는 좀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낙연은 자신은 이 대장동 사태에 직접 관련이 없다. 이게 어떻게 보도됐는지 그게 왜 나하고 관련이 있느냐라는 식으로 약간 오리발을 내미는 그런 태도였는데 이제 더 이상 오리발 내밀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박종명 기자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참고인 조사예요. 자, 보도의 경위, 어떻게 해서 그 자료를 받았으며 그리고 보도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아마 검찰이 들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검찰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공작은 뭐냐?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 박종명 기자를 압박해서 뭔가 이 여론을 뒤바꾸려고 하는 뭐 대선 공작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뭐 지금 수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을 딱 정해놓고 거기 맞추는 진술을 끌어내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박종명이라는 기자를 오늘 2년 4개월 만에 검찰 참고인 진술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박종명이가 뭐라고 그랬느냐. 대장동 의혹의 시작은 이낙연이다. 이낙연의 최측근이 제보했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 기사에서 언급한 익명의 제보자. 바로 그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직접 말했습니다. 이낙연이라는 말을 이제 공식적으로 거론했습니다. 이 앞번까지 박종명은 뭐라고 했느냐. 이낙연이라는 이름 대신에 민주당 핵심 그 후보 측,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핵심 후보 측에서 제공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낙연을 지칭하는 것이었지만 이낙연이라는 그 말 자체는 안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드디어 이낙연이라고 거론을 했습니다. 익명의 제보자는 이낙연 전 대표의 최측근이다. 하지만 설훈 아니고 윤영찬 아니다. 그럼 누구일까? 뭐 뻔하지 뭐. 그죠? 몇 사람이 떠올라요. 일단 국회의원으로 보자면 김종민도 뭐 해당 사항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남평우인가요?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이낙연의 그 국무총리실 시절에 그 비서실장을 하다가 윤석열 지지로 넘어갔던 뭐 정운찬인가 뭐 하는 그 정모신가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깨어있는 시민당인가? 하여튼 뭐 깨시연인가 뭔가를 운영하는 뭐 이민군지 김민군지 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는 대략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보는데 일단 그 정운천 뭔가 하는 그 사람하고 이민군가 뭔가 하는 사람하고 이 두 사람이 아마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기자한테 제보를 했다라는 점에서 글쎄 저는 깨시연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여튼 자 이낙연의 최측근이라는 사람이 여기에서 자료를 줬다. 최측근이라고 말하려고 하면은 글쎄 제가 볼 때 비서실장이 맞는 것 같죠? 그렇죠? 이낙연의 비서실장, 국무총리 시절의 비서실장. 그런데 윤석열한테 건너간 놈, 한 놈이 있죠? 예. 그 자를 제가 지칭하는 걸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원래는 설훈 혹은 뭐 윤영찬이라고 했는데 설훈과 윤영찬이 아니라고 한다면 걔밖에 더 있겠어. 자, 여튼 이렇게 지목을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렇게 보도를 했었는데 지금까지는 지금까지 이 박종명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민주당에서 제보해서 보도를 했다. 이낙연이란 말 대신에 민주당에서 제보했다. 민주당의 모 경선 후보 측에서 제보했다라고 직접적으로 이름을 거명을 안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렇게 밝히기도 했죠.
대장동 몸통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 뭐 이렇게 쭉 하면서 분명히 밝히지만 대장동 특혜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같은 당 핵심 후보 측에서 이재명 후보가 몸통이라고 제보한 것입니다. 라고 박종명 기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이때까지만 해도 핵심 후보 측, 경선 과정에서 같은 당 핵심 후보 측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누가 보더라도 사실 이렇게 표현해도 이낙연이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만, 자, 오늘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이낙연이라고 이름자를 세서 꼭 박은 거죠. 이제 직접 증거가 나온 겁니다. 이제부터는 직접 증거입니다. 여기까지는 정황 증거나 어떻게 보면 간접 증거에 더 가까웠는데 이름을 꼭 찍어서 말하는 이상 이제부터는 직접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낙연의 최측근, 보통 최측근이라 그러면 뭐 비서실장 뭐 이런 사람이잖아. 그죠? 뭐 특보나 무슨 특보나 뭐 그게 아닌 비서실장인데 윤영찬이 아니라면 남은 사람은 비서실장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운현인가 보다. 정운현. 예. 그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 뿐만 아닙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이 이낙연을 지목한 사람은 사실 이 박종명 외에 다른 사람도 있긴 있었습니다. 이낙연이 이번에 이름이 처음 나온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가장 직접적인 증거로 이낙연이란 말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죠. 간접적으로 이낙연이란 말이 나온 적은 몇 번 있습니다. 남욱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화천대유 그 대주주인 김만배 측 변호인 질문에 민주당 경선 후보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그 대장동 관련 핵심 자료를 정영학이 이낙연에게 넘겼다라고 남욱도 법정에서 얘기한 바 있어요. 하지만 남욱은 직접 당사자는 아니죠. 들었다잖아. 이런 거 보면 전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간접 증거도 사실 안 돼요. 이건 전원이야, 전원. 전원은 원래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 한번 이미 남욱이 이낙연이라는 이름을 거론한 바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낙연이라는 이름이 직접 나온 거죠. 그러니까 기사를 자기가 썼으니까 나한테 제보한 사람이 누구야? 라고 딱 얘기를 했으면 그거야말로 직접 증거가 되는 거죠. 남욱 같은 경우에는 정영학이 갖다 줬대. 전원일이기 때문에 직접 증거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때도 나오기는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왜 정영학이 이낙연 측에 대장동 자료를 넘겼느냐? 그거는 싸움을 크게 걸기 위해서다. 윤영찬과 이낙연을 통해 가지고 김만배에게 싸움을 걸려고 정영학이 자료를 넘겨줬다. 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당시 이 주장을 남욱은 법정에서 꽤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꽤 또박또박 그리고 꽤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보도가 되기도 했죠. 자, 이렇게 쭉 이렇게 보도가 됩니다. 당시 이 남욱이 얘기한 거는 정영학이 윤영찬에게 자료를 넘겨서 그것이 이낙연 쪽에 흘러갔다. 이런 식의 얘기였어요. 자, 요 얘기를 종합해보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대장동 관련 자료가 정영학을 출발해서 윤영찬한테 갔고 이게 윤영찬이 정운현한테 가가지고 이게 박종명 기자한테 갔다. 요렇게까지 이렇게 그 경로를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경로가 딱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대장동 사태의 시작은 결국에는 정영학과 이낙연이다. 이렇게 본다고 해도 과언 아닌 거죠. 자, 이 얘기 지금까지는 약간 추정에 가까운 그런 얘기들을 중심으로 나왔습니다만 이제는 직접적으로 이낙연이라고 꼭 지목하는 발언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이낙연이 이 대장동 사태의 기원이다. 대장동 사태의 기원은 결국 이낙연이다. 라는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간단한 문제는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당시 상황으로 되짚어 보면은요, 이게 단순히 제보를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정치 공작을 하려고 했다라는 대목이 떠오르게 됩니다. 즉 이낙연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적 네트워크와 물적 자원을 이용해서 정치 공작을 하려고 했고 그 정치 공작을 통해서 이재명을 쓰러뜨리려고 한 거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겠죠. 자, 여기서 잠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잠시만, 여기 오탈자가 있네요. 만약이라고 돼 있네. 자, 만약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만약 대장동의 기원, 대장동 사건의 기원이 이낙연이라면,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꼭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자, 보세요. 당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숱한 보도가 동아일보에서 쏟아졌습니다. 당시 자료를 보면은요, 동아일보는 한 20일 정도 사이에 한 10건 이상의 대장동 관련 단독 보도를 냅니다. 보통 이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를 내는 그 출처, 정보의 출처는 지금까지는 주로 보면 검찰이 많았죠. 하지만 바로 이 대장동 사건의 경우는 검찰이 수사에도 들어가기 전에 동아일보가 단독 퍼레이드를 벌였다는 점에서 검찰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정보를 얻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당시 우리 2021년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2021년 9월, 10월 그 사이일 거예요. 검찰은 대장동과 관련해가지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그래요. 이게 검찰이 정상적인 검찰이면요, 자신들의 수사, 검찰 수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꼭 수사를 해야 되는 사안도 선거를 앞두고는 조금 주저하는 경향이 있어요. 따라서 당시 대장동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도 검찰은 직접적으로 수사를 할 그런 태도를 보인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아일보 이 단독 보도의 출처가 검찰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검찰이 취지도 않았는데 단독 기사를 2주 동안 10건이나 쏟아냈다. 그러면 뭔가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저는 이낙연이 원래 어디 사람인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낙연은 원래 출신이 뭡니까? 기자 출신인데 어디 기자예요? 동아일보 기자예요. 동아일보 기자로서 정치부 출입도 오래 했고 일본 이쪽에도 많이 특파원도 많이 갔다 오고 좀 그랬었죠. 즉 이낙연은 동아일보와 매우 가깝습니다. 뿐만 아니죠. 이낙연뿐만 아니라 윤영찬도 사실은 동아일보 출신 아니겠습니까? 윤건영도 거기 출신이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낙연계 중에서 가장 행동이 좀 못된 행동을 많이 한다, 못된 짓을 많이 한다라고 지금 지목돼 있는 사람이 양기대인데, 양기대 역시 동아일보 출신이죠. 자, 그렇다면 동아일보의 이 대장동 관련 특종 과연 우연일까요? 절대 우연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동아일보의 단독 행진은 결국 이낙연이 정보를 줬기 때문에 이낙연이 준 거를 받아서 이렇게 보도를 한 거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는요, 당시 이 대선판을
대장동 판으로 끌고 가는데 거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낙연은 경선에서 패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대장동 시비를 거는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나왔던 얘기가 후보 교체론이었어요. 그때도 나왔던 얘기가 사법 리스크였거든요. 이재명한테는 대장동과 관련해서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 그때도 그 얘기를 했어. 지금도 똑같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이낙연은 2년 넘게 거의 3년 가까이 했던 얘기를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선봉에 동아일보가 있었던 거죠. 자, 이쯤 되면은 동아일보가 경선에 개입했다라고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죠. 자, 당시 이낙연이 뭐라고 했는지도 좀 살펴볼게요. 당시 이낙연이 했던 얘기, 언론에 대해서 했던 얘기를 가만히 볼게요. 진실이 곧 드러날 거다. 공수처가 수사해야 된다. 대장동 게이트라고 명명을 하면서 기득권의 부정부패가 드러났다.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다라고 막 떠들어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제보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면서 큰 그림이 나올 거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쯤 되면은 자기들이 뭔가 엄청난 증거를 가지고 하나씩 둘씩 풀면서 이재명을 압박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 아니겠죠. 한편 검찰 수사도 결국에는 이낙연으로부터 비롯됐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인 겁니다. 아니 검찰도 그렇잖아. 정치적으로 상당히 유력한 사람, 대통령 후보까지 나온 사람이 나 증거 있어. 이거 상당히 많이 제보 들어와. 지금 내가 참고 있는 중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면 검찰 입장에서도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이 같은 당이라면 검찰로서는 이건 뭐 자기들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당 내에서 나온 얘기를 이제 자기들이 좀 정리하러 들어가는 거잖아. 의혹은 이미 같은 당 내에서 나온 거고. 그렇죠? 그러니 검찰로서도 정치적 부담이 훨씬 덜했던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어요. 자, 봅시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박종명 기자, 경기경제신문의 박종명 기자가 첫 기사를 썼는데 그 기사를 쓴 배경에는 이낙연 최측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이낙연 최측근은 사실은 정영학이 건네준 증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영학이 준 자료를 이낙연 측에서 박종명 기자한테 넘긴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박종명 기자가 먼저 스타트를 끊어주니까 동아일보는 박종명이 경기경제신문이라는 데서 저렇게 얘기를 하니 우리는 그거 보고 따라서 취재한 거예요 라고 하면서 정치적 부담을 그쪽으로 다 떠넘긴 상태에서 이제부터 지들이 단독 보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낙연과 윤영찬, 양기대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동아일보 출신인 거예요. 결국에 이낙연이 정치적 공작을 벌이기 위해서 경기경제신문에도 자료를 줬다가 동아일보에도 자료를 줬다가 그러면서 누가 물어보면은 자료 많아. 나 자료 지금 대단히 많아 말이야. 의혹, 이거는 세 발의 피야. 앞으로 점점 더 크게 나올 거야. 두고 보라고. 제보 엄청 많아. 이랬다고. 뭡니까? 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나발 불고 퉁소 불고 춤추고 디제잉하고 다 했던 거죠. 자료 줘서 첫 번째 보도 나가게 하고 계속 자료 줘서 두 번째, 세 번째 단독 보도 나가게 하고 그리고 인터뷰 해가지고 사태를 키우고 혼자 다 했네? 자, 이거는 결국에 이미 나와 있는 경선 결과를 뒤집기 위한 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초기에 그렇게 대장동 보도를 쏟아냈던 동아일보는 뭐 한 겁니까? 사실상 경선에 개입을 한 거다.
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자, 이 자료를 다시 한번 보실게요. 이낙연 측에서 상당히 많이 자료를 갖고 있고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자, 이런 얘기들이 다 동아일보를 통해서 열심히 보도가 됩니다. 자, 그건 결국 뭐다? 동아일보의 경선 개입이다. 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즉, 이낙연과 동아일보가 짜고 이 일을 벌였다. 글쎄, 동아일보의 개입 수준이 좀 낮을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확실한 거는 이낙연이 이 판을 설계를 했고 문제를 부풀리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으며 시작부터 끝까지 자신들이 컨트롤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검찰 역시 민주당 내에서 나온 얘기잖아. 자, 지금도 검찰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 이 대장동 수사 가지고 대선에 개입한 거 아니야? 라는 비판 나오면 검찰이 당장 하는 얘기가 아니 이거 원래 민주당 안에서 나온 거잖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검찰로서도 정치적 부담이 없었던 거예요. 그 부담을 누가 덜어준 거야? 이낙연이 덜어준 거지 결국에. 그죠? 자, 우린 여기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낙연이 왜 검찰과 어떻게 보면은 이 주파수를 맞추는 듯한 검찰이 설치면 이낙연이 설치고 이낙연이 설치면 검찰이 설치고 하는 이런 과정.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압수수색이나 뭐 영장 청구나 뭐 이런 경우가 있을 때마다 다 맞춰가지고 이낙연이 설치죠. 또 이낙연 뭐 하다못해 뭐 서른이든 뭐 김종민이든 이런 사람들이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각을 세우고 비방을 퍼붓기 시작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검찰이 또 압수수색을 들어오고 우린 이 과정을 보면서 의심스럽다 생각을 해왔는데 그 의심의 근원이 이렇게 드러난 걸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린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모든 증거가 이낙연을 가리키고 있고 그리고 그중 몇몇 증거는 이낙연이라는 이름을 꼭 박아서 지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대장동 사건의 시작은 이낙연이었어요. 지금 보면은 그렇습니다. 대장동 사건 결국 이재명 대표까지 안 가요. 지금 검찰은 어떻게든 간에 이재명 대표까지 끌고 가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이죠. 김용 부원장이 유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판결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김용에서 그 돈의 흐름이 끊어지게끔 그렇게 판결문을 써놨어요. 검찰은 김용이 유죄를 받았으니 이제 이재명으로 넘어가는 것은 식은죽 먹기다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법원 판단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돈의 흐름 기껏 해봤자 김용에서 끝나겠구나라는 걸 누구나 명백하게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정치 자금을 받았다? 그 정치 자금 받은 거 다 김용이 썼겠지 뭐. 이렇게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겁니다. 뭐가 나와야 되느냐?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428억의 흐름이 나와야지 그래야지 이재명 대표를 올가맬 수 있는데 자 일단 428억이 김만배에서 출발해가지고 유동규까지 미처 다 건너가지도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이재명한테 올 수 있다? 불가능하죠 일단. 이와 관련해서는 판결문에서 이 지나가는 과정 경로를 끊어놓은 것은 있습니다. 뭐 조병구 부장판사 우리가 상당히 비판을 많이 하고 검찰한테 뭐 먹었나 아니면 검찰이 캐비넷 열었나 이렇게 의심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할 수 있는 대목 하나가 바로 그거죠. 예. 조병구 부장판사가 돈의 흐름을 이재명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잘 끊어놓기는 했더라고. 자, 결론은 뭐냐? 이 사건,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는요. 이재명한테 갈 사건이 아닌 겁니다. 그랬는데 이재명까지 끌고 가도록 만들었지. 누가? 이낙연이. 이낙연 입장에서는 이 대장동 문제를 이재명 대표까지 끌고 가야지 자신이 패배한 경선을 다시 뒤집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이 뭐다? 말 그대로 해당 행위죠. 이적 행위인 겁니다. 윤석열이 당선될 수 있도록
어떻게 큰 도움을 준 거죠. 마지막까지 이낙연은 대장동과 관련해 가지고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서른마저도 방송에 나와가지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야 이게 대장동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이 좀 억울했겠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그 와중에도 이낙연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는지 어느 정도 좀 이제 이해가 되는 대목, 왜 그랬는지 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참 이 내용을 보면서 야, 참 이런 정치 공작을 좀 다른 데 쓰지. 이런 정치 공작을 할 힘이면 윤석열과 전쟁을 벌이는데 이 힘을 썼더라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왜 윤석열에 대해서는 이런 정치 공작 안 하고 같은 당의 이재명을 상대로 해서 이런 짓을 했을까?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낙연에 대한 조사 이제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참 그러네요. 네,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댓글 한번 볼게요. 리멤버